안녕하십니까. 북한 담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하던 시점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소련이 도와줬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일의 국비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 당시부터 김일성은 핵 미사일 또는 미국이 또 일본에 떨군 핵폭탄 위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6.25 한국전쟁 때는 이미 엄청나게 느꼈었죠. 그 이후에 구소련이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갔고 중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모택동이 스탈린한테 승인받으면 내가 지원하겠다, 김일성을. 대신 소련이 중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담보해달라는 그중에 핵무기 개발도 같이 들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핵미사일도 결국은 구소련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도왔고 중국도 일부 도왔습니다. 명확한 건 1986년부터 89년 사이에 조잡한 수준이지만 제1호 핵무기가 개발됐고요. 그것이 보고까지 됐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전력화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특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핵무기 기술 개발 이미 상용화 기술 누가 가지고 있었죠? 구소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소련이 1989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때 북한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보 조직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정보기관들은 중앙당 작전부, 중앙당 조사부, 그 다음에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군 안에 정찰청국이 있습니다. 이게 총 4개가 있는데 정찰청국은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김정은 시대가 좀 다릅니다. 작전 반경이 DMZ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1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외연락부는 지금은 그때 당시 사회문화연락부, 이거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전부와 조사부는 해외에 자금을 세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보까지도 입수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신분 세탁을 해서 대한민국까지도 파견하고 해외 간첩망들도 움직일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 2개의 부서를 통해서 구소련이 무너질 때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나름대로 좀 더욱 충성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소련 핵미사일 관련된 과학기술자들을 포섭해서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한 30여 명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 구소련 과학자 기술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일의 국가안전보위부 제2자연과학원 안전부의 준 친필 서한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한시름 놓고 발편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항상 마음 쓰시던 문제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건 여기서는 김일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 다음으로 연구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전 소련 과학자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구사업에 지장이 되니까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들여서 가족들까지도 철저히 책임적으로 잘 돌봐야 된다. 뭔 말해주는 거죠? 2004년의 지시라고 하지만 이미 소련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구소련 과학자 기술자들이 핵미사일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또 다른 문서 하나 더 있었는데요. 김정일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책임일꾼들에게 하신 말씀 발치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에 외국인 과학자들의 외출을 금지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요. 근데 이
지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전 소련의 망명객들도 모두 감시 대상에 넣어 회담 기간에 우리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시 대상에 대한 감시 통제를 더 강하게 하여 단 한 놈의 족도 우리 영토에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탐국과 대외 정보국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7일입니다. 뭔 말인 거예요? 이전에는 소련에서 입수시킨 핵 과학 기술자들이 망명했던 사람들을 감시돼서 사실은 제외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시 넣어서 이 사람들은 해외 논문들이랑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외국에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단 외국인들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북한에서 하고 있다. 특히 어느 기관이 하냐? 국가안전보위부의 반탐국 그 부서와 대외 정보국이 맡아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민보호성의 주민등록문서 관련된 파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구소련 출신들이 망명객들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핵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무기급 우라늄을 원심 분리로 할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암시장이나 이때 해체할 때 여러 가지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견본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핵 미사일 개발 관련된 전력화한 관련된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한 7,000명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많이 나눴지만 핵심 기술자들만 데려왔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처음에는 이제 3,000달러 정도를 주고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 5년 때에는 물론 레벨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10,000달러씩 줬다, 미화로 10,000달러씩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소련이 무너질 때 그 환율이 어마하게 인플레이션 됐죠. 그때 3,000달러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대우를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2002년 권원안의 행군 전보다 2002년 사이에도 사실은 100달러면 한 개 4인 가족이 6개월 내지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0명 내지 30여 명한테 한 달에 3,000달러 내지 10,000달러씩 줄 일을 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줬겠죠. 당시 사실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일부 다 폐기하고 일부는 다 러시아에 다시 들여왔습니다. 그때 바로 북한의 아까 말했던 작전부와 조사부 쪽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시에 무슨 문과지 하는 걸 많은 비밀 자료까지 많이 입수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중 대표적인 그 나라 중에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핵배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핵배낭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제 그 핵무기입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구소련이 해체돼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때 4개 내지 5개의 구소련산 핵배낭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도난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추정을 했겠지만 북한에 들어갔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을 언제 공개했냐면 2017년에 7월 27일 공개됐는데, 그걸 조선인민군 301 군부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소위 이 부대를 주체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301 부대는 1990년대 중반에 평안북도 쪽에 원래 거기서 주선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초기에 창립된 부대는 장소는 양강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500 내지 600명 정도로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은 그 부대원이 2,000명 내지 3,000명으로 여단급으로 구성장인 겁니다. 최고사령부 작전 예비대로 돼 있는데 특수부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부대에
한 개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뭘 할까요? 핵배낭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더티밤과 쿨린밤으로 나눌 수 있는데 더티밤이라는 건 뭐냐면 무기급 우라늄 물질이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로 폭파되진 않지만 그 물질만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있어도 그 방사성의 오염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들 수 있죠. 물론 쿨린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술 진짜 핵무기까지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부대가 우리 대한민국 침투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 부대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뭘 보내죠? 풍선 보내죠? 뭐 북한에 대해서 그냥 뭐 한 달러씩도 넣고 뭐 북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민간 차원에서 보내는데 북한에서는 뭐죠? 국가 차원으로 보내고 있죠. 뭐 며칠 전에도 계속 보셨죠? 뉴스나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화재까지 일으키는데 여기에 만약 더티밤의 일부 물질만 같이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 150개에 넣어서 한 10g씩만 넣어서 동시에 날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북한의 어떠한 기습전 같은 속전속결전, 북한이 우리한테 정말 위협을 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의 수가 아주 적어지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전쟁 공포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바로 이것까지 노릴 수 있다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다음번에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지금 중국과 또는 북한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대만과의 아주 재미있는 실질적인 상황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